임신 9개월. 배가 너무 불러 발끝조차 보이지 않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지난 9개월간 야금야금 사모았던 아기용품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누이에게 갖다 줬다고 하더군요. 누나가 막 아기를 낳았는데 급하게 필요해서 그랬다고요. 저는 불룩한 배를 어루만지며 아무런 소란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죠. 3시간 후, 텅 비어버린 아기방 문 앞에 선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틀에 기대어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 이제 시작인데. 남편 김민주는 텅 빈 아기방 앞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 5개월 때 남편이 직접 조립했던 하얀색 아기 침대도, 방구석에 산처럼 쌓여있던 12팩의 기저귀도, 하기스부터 팸퍼스까지 가지런히 벽처럼 쌓아 올렸던 그 기저귀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옷장 안에 가득했던 작은 옷가지들, 우주복과 내복, 순면과 누빔으로 된 제가 한 달 내내 고민하며 골랐던 그 옷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젖병, 소독기, 보트러머, 분유포트까지 남편이 3일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져가며 신중하게 골랐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작은 담요들, 이불과 베개, 수건들, 그리고 남편이 벼룩시장에서 구해와 직접 페인트칠을 새로 하고 쿠션까지 갈았던 낡은 흔들의자, 나중에 아기를 안고 그 의자에서 흔들흔들하는 상상을 하곤 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틀을 짚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팠기 때문입니다. 9개월, 출산 예정일은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저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떼어 이 물건들을 하나씩 사모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단 한 푼도, 단 한 번의 수고도 부탁한 적 없었습니다. 혼자 정보를 찾고, 가격을 비교하고, 주문하고, 택배를 받고, 상자를 뜯고, 정리했습니다. 이 작은 방이 마치 새가 나뭇가지를 물어와 둥지를 짓듯 제 손으로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텅 비어버렸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다가와 제 등 뒤에 섰습니다. 서연아, 내가 말했잖아. 누나가 급하게 필요했다고. 아기가 조산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대. 매형은 출장 중이고 혼자 정신이 하나도 없다더라고.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다시 사면 되잖아. 예정일까지 아직 20일이나 남았는데 충분해. 민준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누나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우리 이 아파트 살 때 누나가 선뜻 500만 원이나 빌려줬잖아. 지금 누나가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해? 그제야 저는 몸을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 시선에 민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왜 그래?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 곁을 지나쳐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부모님과의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집에 좀 와주세요. 3초 뒤 엄마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응, 그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곧이어 아빠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점심때까지 갈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발로 뻥 하고 저를 찼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 조급해하지 마. 우리 천천히 하자.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화내지 마. 진짜 당신을 무시하려던 게 아니야. 누나 상황이 정말 특수해서 그래.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알아들었어. 민주는 의외라는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럼 화 안 난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화 안 나. 남편은 잠시 서 있다가 머뭇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굳게 닫힌 그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민주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나 좀 도와주러 갔다가 점심에 올게. 저는 쪽지를 힐끗 보고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아기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물건들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는 이제 빛과 그림자만이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잠시 서 있다가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0시 30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빠 박태환과 엄마 이은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손에는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서연아, 배가 이렇게 무거운데 문 열러 나왔어? 어서 들어가 앉아. 엄마는 저를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왔고 아빠는 손질된 토종닭 한 마리가 든 봉지를 들고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내 엄마더러 백숙 끓여주라고 사왔다. 저는 그런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희끗희끗한 엄마의 머리카락, 살짝 굽은 아빠의 등을 보니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엄마는 사과를 깎으며 이것저것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말없이 그저 저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빠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서연아, 너 무슨 일 있구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니야. 무슨 일 있어. 사과를 깎던 엄마도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저 좀 따라오세요. 저는 두 분을 아기방 문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물건들은 다 어디 갔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문 앞에 서서 텅 빈 방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서방은 시누이 댁에 갔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문틀에 기대 허리를 짚었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텅 빈 방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퇴근하고 와보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시누이가 아기를 낳았는데 급하게 필요하다고 남편이 다 가져다 줬대요. 엄마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20일 뒤면 낳아야 하는데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 자리에 서서 문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분노로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아빠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딸아,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으냐? 저는 고개를 들어 아빠를 봤습니다. 제가 두 분을 부른 건 대신 싸워달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빠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9개월 동안 모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결혼한 사람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두 분의 딸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고 아빠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아, 이혼하고 싶으면 아빠가 지지해주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저 이혼하네요. 아빠도 엄마도 제 대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짚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깎다만 사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전 그냥 두 분이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됐어요. 아빠는 한참을 아기방 문 앞에 서 있다가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딸아, 넌 어릴 때부터 그랬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울거나 떼쓰는 법이 없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분명한 생각이 있었지. 아빠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게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 여기 있을 테니 나는 장 좀 봐오마. 점심 차려야지. 아빠는 토종닭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저는 그 문과 함께 무엇이 닫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무 속상하다.
저는 엄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제 불룩한 배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또 한 번 저를 찾습니다. 저는 그곳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그저 제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11시 30분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 거실에 앉아있는 엄마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엄마는 대답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던 그는 부엌에서 나오는 아빠를 보고는 또 한 번 굳었습니다. 아버님도 오셨네요. 아빠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과일 봉지를 든 채 거실 한가운데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숨 막히게 차가웠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을 느낀 제가 고개를 들자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제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그것은 민준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화나지도 원망하지도 않는 그저 평온한 미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준은 손에 든 과일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듯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침묵을 깬 것은 엄마였습니다. 김서방, 누님은 좀 어떠신가? 민준은 구세주를 만난 듯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산이라 신경 쓸 게 많긴 한데 잘 회복하고 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구먼.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마지못해 과일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자 그는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연아,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밥 다 됐어. 가서 손 씻어. 민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저와 엄마, 그리고 부엌 쪽을 번갈아 보더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식사 시간의 분위기는 끔찍했습니다. 아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식사만 했고 엄마는 가끔 신우이의 상태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조금씩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반쯤 했을 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오후에 저랑 병원 좀 같이 가주세요. 정기 검진 받아야 해요. 민준이 즉시 말했습니다. 내가 같이 갈게.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나한테 가봐야 하잖아.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일 가도 되는데. 됐어. 당신은 당신 일 봐. 엄마 아빠 계시니까 괜찮아.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다 먹었어요. 두 분은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민준은 닫힌 방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온갖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도 젓가락을 내려놓고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 민준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해했습니다. 아버님. 아빠는 손을 저었습니다. 밥이나 먹게. 민준은 고개를 숙여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지만 밥이 무슨 맛인지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저와 부모님은 집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민준은 텅 빈 아기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그의 발치에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아기용품을 옮길 때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제가 하나하나 직접 고르고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방이 텅 비었는데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님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습니다. 대체 부모님께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자신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을까요? 민주는 텅 빈 아기방에 앉아 있을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어느 병원이야? 내가 그리로 갈게. 1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병원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단 4글자였습니다. 됐어, 바쁘잖아. 민주는 그 4글자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아침에 아기 방문 앞에서 저를 바라보던 제 눈빛, 식탁에서 당신은 당신 일 바라고 말하던 제 목소리,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미소,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시는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정기검진은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기 아주 건강하네요. 위치도 좋고요. 20일 뒤에 만날 수 있겠어요. 저는 배를 어루만지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병원을 나섰을 땐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차를 가지러 간 사이 엄마는 제 곁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그이와 아무 말도 안 할 거니? 저는 멀리 늘어선 자동차 불빛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해서 뭐해요? 아니, 그 물건들 일 말이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가 소리치고 화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물건을 옮길 때 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그게 제가 하나하나 9개월 동안 모은 거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제가 만삭의 몸으로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봤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저 누나가 급하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울고불고 싸운다고 해서 없어진 물건이 돌아오나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까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의 차가 도착했고 저는 차에 오르기 전 병원 입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떤 문제는 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민주는 갈비찜, 생선구이, 브로콜리 볶음, 된장찌개까지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자 그는 마지막 요리를 부엌에서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왔어? 어서 손 씻고 밥 먹자. 저는 신발을 갈아 신고 손을 씻은 뒤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갈비 한 점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레시피 보고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봐. 괜찮을 거야. 저는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맛있네. 민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제게 찌개를 떠주고 생선을 발라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민주는 몇 숟갈 뜨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일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했습니다.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물건들을 옮기면 안 됐어. 그건 당신이 모은 거고 당신한테 권리가 있는 건데 내가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제가 괜찮아라거나 알았으면 됐어라고 말해주길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아, 아직도 화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 안 났어. 그럼 왜? 화 안 났다고 했잖아. 민주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제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이 민준을 더욱 낯설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 후 제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설거지를 하던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누이 김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민준아, 오늘 정말 고마워. 내가 준 물건들 덕분에 한시름 났다. 민준은 별거 아니야 라고 답장했습니다. 민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옳게 화 안 냈어? 민준은 그 메시지를 보며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평온한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니라고 쓰다가 이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침실에 들어오니 저는 이미 옆으로 누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누웠습니다. 서연아, 잤어? 민주는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응, 누님 댁에 뭐 더 필요한 건 없대? 민주는 잠시 놀랐습니다. 아마 없을 거야. 오늘 아기 침대까지 다 갖다 줘서 웬만한 건 다 갖춰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제 쪽으로 몸을 돌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그를 미칠 듯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출근했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텅 빈 아기 방에 들어서자 구석에 놓인 쇼핑백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열어보니 민준이 사온 듯한 아기 옷 몇 벌과 기저귀 한 팩, 젖병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마도 미안한 마음에 사온 것이겠지요. 저는 그 물건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제가 처음 아기용품을 사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임신 후 6개월 무렵 배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혼자 유아용품점을 돌며 옷 하나하나를 만져보고 우리 아기가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이 사온 이 물건들을 보니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물건들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쇼핑백을 제자리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침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아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요. 저 결정했어요. 아빠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그래, 결정했으면 됐다. 아빠는 널 지지한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배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가,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어떤 일은 절대로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일주일 뒤 퇴근하고 돌아온 민주는 거실에 놓인 여러 개의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상자 안에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게 다 뭐야? 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짐 싸는 거야. 민준이 다가와 상자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옷과 책, 액세서리 몇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짐은 왜 싸? 저는 허리를 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할 말이 있어. 민준은 갑자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인데? 저는 벽에 기댄 채 허리를 짚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나 친정 가서 몸조리 할 거야.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친정에 가서, 응. 엄마가 돌봐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떡하고 아기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기는 나랑 같이 가. 당신은 주말에 보러 오면 돼.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나랑 별거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고작 그 아기용품 때문에 그래? 내가 사과했잖아. 새로 사오기도 했고 대체 얼마나 더 해야 만족하겠어. 저는 그를 보며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 아기용품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뭔데?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 물건들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야.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9개월 동안 매달 월급의 절반을 아껴가며 혼자 자료를 찾고 가격을 비교하고 주문하고 택배를 받고 상자를 열고 정리했어. 당신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그 물건들 사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내가 단돈 몇천 원 아끼려고 라이브 쇼핑을 몇 시간씩 기다렸는지 알아? 내가 9개월 만삭의 몸으로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당신은 알아?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당신 머릿속엔 오직 누나가 급하다는 생각뿐이었지. 그래서 당신은 그 방문을 열고 모든 걸 가져갔어. 그게 당신 아이를 위해 모은 거라는 생각도, 그게 내 9개월의 정성이라는 생각도, 내가 곧 출산할 거라는 생각도,
당신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정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 못했어. 누나 상황이 워낙 특수해서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단 한 번도 나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저는 허리를 짚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내가 소란 피우지 않은 건 그게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내가 우리 부모님을 부른 건 대신 싸워달라고 부른 게 아니었어. 그냥 내가 결혼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시게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난 결정했어.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내 성을 따를 거야. 민준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부모님과도 다 이야기됐고 산후도우미도 이미 구했어.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민준이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그 애는 내 아이이기도 해. 왜 당신 성을 따라? 저는 그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고? 그 아기용품들을 내가 샀으니까. 지난 9개월 동안 나 혼자 내 몸을 돌봤으니까. 당신 누나가 아기 낳았다고 우리 아기 집을 통째로 비워버렸으니까. 그리고 당신이 방금까지도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니까.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날 텅 빈 아기방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던 제 눈빛과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미소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를 계속 뒤척였습니다. 저는 등을 돌린 채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제가 잠들지 않았다는 것을. 제 숨소리는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규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그는 참지 못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제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밖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제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옆으로 누운 제 배는 산처럼 솟아 있었고 한 손은 베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제 배를 만져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허공에 뜬 손은 차마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그게 당신 아이를 위해 모은 거라는 생각도. 당신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는 손을 거두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의 천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민주는 이미 침대에 없었습니다. 침실을 나서자 부엌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민준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데운 우유, 그리고 토스트. 저를 보자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어났어? 어서 와서 먹어. 막 다 됐어. 제가 식탁에 앉자 민주는 제 앞에 아침 식사를 놓아주고는 맞은편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포크를 들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그렇게 안 해도 돼.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이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서연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묻지도 않고 물건을 옮긴 거, 당신 생각 안 한 거 다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몰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정말 잘못한 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야. 저는 침실로 걸어가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당신 누나는 당신 가족이지. 나는 당신 아내고 이 뱃속의 아이는 당신 아이야. 당신은 둘 다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당신은 순서를 틀렸어. 돕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물어봤어야지.
왜냐하면 이제는 나와 당신, 그리고 이 아이가 한 가족이니까. 누나는 이제 친척이야. 당신은 그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생각했어. 저는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식탁 앞에 앉아 먹다 남은 계란 프라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짐을 싸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조금 창백한 얼굴의 30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 김민지였습니다. 올케 좀 보러 왔어요. 저는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든 작고 조용한 아기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지가 집 안에 들어서다 거실에 쌓인 상자들을 보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올케, 어디 가세요? 저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몸조리하러 친정에 가려고요.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았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 그 물건들 민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그게 다 올케가 모은 건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민준이가 산 건 줄 알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산 거라고 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민지는 겁을 먹은 듯 했습니다. 올케, 전 정말 몰랐어요. 올케가 모은 건 줄 알았으면 저 절대 안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형님, 그 얘기는 그만하세요. 저는 소파에 기대앉아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물건은 이미 쓴 거고 아기한테 잘 쓰였다면 그걸로 됐어요.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화 안 나신 거죠?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민지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민준 씨가 저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이 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민지는 아기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제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올케, 설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아기가 너무 오래 밖에 있으면 안 좋잖아요. 민지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올케, 미안해요.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세차게 저를 찾습니다. 저는 그곳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엄마 여기 있어. 그날 밤, 민주는 아주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실에 켜진 작은 등불 아래 소파에 앉아 육아 서적을 읽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나가 왔다 갔어.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 물건들 내가 산 건 줄 알았다고.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그때 누나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내가 샀다고 둘러댔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저는 책을 덮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그거 알아?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물건을 옮긴 게 아니야. 당신은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거짓말로 해결하려고 해. 누나한테, 나한테, 그리고 당신 자신한테까지. 당신은 내가 모은 거라고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지. 누나가 미안해할까봐 당신은 나한테 물건을 옮기겠다고 말하지 못했지. 내가 반대할까봐 당신은 문제를 마주하는 대신 항상 피해버려. 하지만 민준 씨,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연아,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저는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내가 뭘 원하냐고? 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남편 되는 법, 아빠 되는 법을 배우길 원해. 어떤 일이든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해선 안 된다는 걸 알길 원해. 그리고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게
당신 인생의 두 번째 선택지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걸 당신이 깨닫길 원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민주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작은 등불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 위로 쏟아졌습니다. 텅 빈 아기방에 혼자 앉아있던 그날의 불안감이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제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메시지를 보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말 좀 해봐.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지만 차마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 저를 바라보던 제 눈빛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실망이었습니다. 분노는 달랠 수 있지만 실망은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는 굳게 닫힌 문 앞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3일 뒤 저는 친정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민준이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오는 내내 차 안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 제가 차에서 내리자 민준도 따라 내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됐어. 아빠가 곧 내려오실 거야. 민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민준이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저는 이미 몸을 돌려 아파트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아, 올케는 좀 어때? 민준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이번 일은 정말 잘못한 거야. 내가 그날 올케를 보니 나한테가 아니라 너한테 단단히 마음이 상한 것 같더라. 그만하고 이제 너도 집에 와. 민준은 전화를 끊고 아파트 7층 왼쪽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커튼이 쳐진 그곳은 제 방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돌려 떠났습니다. 그리고 위층, 저는 창가에 서서 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갔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산후조리할 건 다 준비해놨다. 도우미 아주머니도 모레부터 오시기로 했으니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있어. 저는 엄마를 바라보다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니 서연아?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가 있어서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는 저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엄마 아빠가 언제 내 곁에 없던 적 있었니? 저는 엄마의 어깨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19일 뒤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아빠는 차를 몰았고 엄마는 제 곁을 지켰습니다. 아침 7시 12분 3.4kg의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에요. 붉고 쭈글쭈글한,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작은 얼굴. 저는 손을 뻗어 아기의 뺨을 살며시 만져보았습니다. 두부처럼 부드러운 감촉에 저는 웃었습니다. 지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민주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제가 침대에 기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작고 부드러운 아기를 보며 그는 만져보려다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나도 한번 안아봐도 될까?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습니다.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잠든 아기가 작은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만 쳐다봤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보던 그의 눈시울이 갑자기 붉어졌습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 네가 했던 말들.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 나는 정말 너를 제대로 된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무슨 일이든 누나 먼저, 우리 부모님 먼저 생각하고 너는 항상 마지막이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네가 날 용서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력해보고 싶어. 아기는 당신 성을 따라. 난 괜찮아. 정말이야. 당신이 목숨 걸고 낳은 아이니까 그럴 자격 충분해.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아기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한참 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응? 아기. 그렇게 안으면 안 돼. 머리 받쳐야지. 민준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 어설픈 모습을 보며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민준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더욱 붉어졌습니다. 서연아, 저는 베개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기 이름 생각해놨어. 시안이. 박시안. 민준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박시안. 시안이. 그는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박시안. 민준 씨. 내가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야. 그냥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없는 건 싫어서 그래. 당신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배워야 할 거야. 응, 배울게. 내가 다 배울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단 아기 안는 법부터 제대로 배워. 민주는 품 안에 작은 생명체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머리를 받쳤습니다. 아기가 입을 벌려 작은 하품을 하자 그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친정에서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일주일 전부터 아기 방을 새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산 아기 침대를 직접 조립하고 기저귀를 가지런히 쌓고 작은 옷들을 색깔별로 옷장에 걸었습니다. 그는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기 방을 꾸미고 사진을 찍어 제게 보냈습니다. 서연아,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이 젖병 브랜드 맞아? 흔들의자는 여기 둬도 될까? 저는 가끔 답장을 하기도 안 하기도 했지만 그는 꾸준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제가 시안이를 안고 현관에 들어서자 민주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뭐 부족한 거 없어? 저는 시안이를 안고 아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제가 예전에 갖고 싶다고 말했던 연분홍색 벽지가 발라져 있었고 창가에는 하얀색 속 커튼이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제가 샀던 작은 이불이 깔린 아기 침대, 그리고 창가에 놓인 흔들의자, 옷장에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있고 선반 위에는 젖병과 소독기, 보틀워머와 분유포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등 뒤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제가 몸을 돌려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젖병, 다른 걸로 샀네. 저는 선반 위 젖병을 가리켰습니다. 이 브랜드 젖꼭지. 시안이가 잘 안 물어. 와이드넥으로 사야 돼. 민준이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음에 살 때 꼭 와이드넥으로 살게. 저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 흔들의자로가 앉아 시안이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시안이는 제품에서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제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보는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서연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젖병이나 바꿔와. 민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바로 갔다 올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어가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서연아, 또 필요한 거 없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물티슈도 2팩 사와. 입 닦는 전용으로. 알았어. 민준이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흔들의자에 기댄 채 시안이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 전 텅 비었던 아기 방과 그 앞에 서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9개월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던 그 허무함. 그리고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는 남편의 가벼운 한마디. 이제 그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떤 일은 직접 겪어봐야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게 됩니다. 민주는 지금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그가 아이의 아빠라서가 아니라 그가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커다란 봉투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젖병 사왔어. 물티슈도. 이거 맞지? 그는 젖병을 들어 보이며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힐끗 보고는 대답했습니다. 응, 그거 맞아. 민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서서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시안이 이름 왜 박시안인지 알아?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편안하라는 뜻 아니야? 그것도 맞지만 또 있어. 저는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시안. 박은 내 성이고 시안은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야. 큰 부자도 대단한 사람도 될 필요 없어. 그저 평안하게 아무 탈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길 바라? 민준이 다가와 제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응, 나도 우리 시안이가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셋이서 함께. 저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잠결에 시안이가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자 민준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귀엽다. 저도 웃었습니다. 당신 닮았어. 나? 응. 잠잘 때 입꼬리 올라가는 거 당신이랑 똑같아. 민주는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주는 잠시 놀라더니 이내 제 손을 힘주어 마주 잡았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우리 세 사람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기의 작은 생명은 아직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온 이 세상에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다는 것을. 하지만 폭풍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따뜻합니다. 이 나른한 오후처럼, 이 작은 방처럼, 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흔들의자처럼 9개월 동안 제가 쌓아 올린 것은 하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린 것은 저의 신뢰였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조금씩 그것을 다시 쌓아 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텅 빈 아기방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말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안이가 평안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이 가족도 이제 평안할 것입니다.